주한미군 방위비를 요구하려면 핵 폐기물 재처리 권한부터 눈하시죠. 한국과 미국 사이에 던져진 세 장의 카드.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미국은 당당했어요. 주한미군 철수, 방위비 13조 원, 한 손엔 관세 카드를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군사 카드를 들이밀었죠. 전 세계가 또다시 한국이 굽신거리며 받아들일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한국이 오히려 역으로 카드를 꺼내든 겁니다. 원자력 재처리 권한 재협상. 펜타곤이 발칵 뒤집혔고 워싱턴이 당황했어요. 도대체 무엇이 한국을 이렇게 당당하게 만든 걸까요? 미국조차 놀라게 한 한국의 진짜 요구는 무엇일까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가볍게 한번 눌러주시면 저 감동의학이 서은비에게 정말 따뜻한 격려가 됩니다.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지 아래 댓글에 나눠주세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런 시나리오는 처음입니다. 새벽 3시 30분. 펜타곤이 지하 3층 전략 분석실에서 25년 경력의 동료 일순이 기쁜 한숨을 내쉬어요. 평소라면 이 시간엔 정말 조용했을 텐데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저는 리처드 밀러입니다. 이곳에서 25년째 동북아시아 정세를 분석하고 있어요. 그동안 수많은 한미 협상을 지켜봤지만 이번만큼 예측 불가능한 상황은 없었습니다. 상황실 벽면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 6개가 모두 붉은 경고등을 깜빡이고 있었거든요. 지금 미국과 한국의 협상 테이블에는 3개 카드가 동시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것도 한미 정상회담을 불과 일주일 앞둔 시점의 말이에요. 첫 번째 카드는 미국이 먼저 꺼낸 주한미군 철수 검토론이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부터 시작된 이 논리는 점점 구체화되고 있었어요. 미국의 막강한 군대가 한국을 지켜주고 있으니 방위비나 유지비, 군사비를 올리라는 요구였죠. 워싱턴 내부에서는 이걸 협상용 블러핑 카드로 여겼습니다. 한국이 당황하며 양보안을 내놓을 거라고 예상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국 내부에서 오히려 주한미군 규모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일부 정치권에서는 철수 검토도 나쁘지 않다는 반응까지 흘러나왔습니다. 이건 정말 예상 바뀌었어요. 보통 동맹국이라면 미군 철수 얘기만 나와도 난리가 날 텐데 한국은 너무나 담담했거든요. 육순이 모니터를 가리키며 중얼거렸어요.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야. 뭔가 이상한데 저도 당황스러웠습니다. 1953년 한미 상호방 위조약 체결 이후 70년 넘게 한국은 미군 주둔을 당연시해 왔거든요. 그런 한국이 이렇게 차분하게 반응할 줄은 몰랐어요. 두 번째 카드는 반기비 분담금 문제였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요구한 금액은 기존 1조 3천억 원에서 13조 원으로 거의 10배에 달하는 천문학적 숫자였어요. 이것도 한국이 굴복하거나 최소한 협상 테이블에서 양보를 구걸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과거 한국은 항상 그래왔거든요. 그런데 한국의 반응은 또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전시작 전통제권 전환을 앞당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겁니다. 돈을 그렇게 많이 내라면 작전권도 한국이 가져가겠다는 뜻이었죠. 이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한국이 이렇게 논리적으로 맞받아칠 줄은 몰랐거든요. 국방부 내부 회의에서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나올 줄 알았다면 다른 방식으로 접근했을 텐데. 이 세 줄의 문장이 동시에 제 눈앞에 나타났을 때 머리가 붕 뜨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카드가 진짜 게임 체인저였어요. 한국이 맛볼 카드로 원자력 재처리 협정 개정을 꺼내들었다는 소문이 워싱턴 전체를 뒤흔들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엔 그냥 루머 수준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점점 구체적인 정보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CIA 매트스가 급히 들어오며 보고했습니다. 한국 외교부 고위 관계자가 비공식 석상에서 일본은 1988년에 재처리 권한을 얻었는데 우리는 왜 안 되느냐고 발언했다는 정보가 확인됐습니다. 순간 상황실 전체가 정적에 휩싸였어요. 원자력 재처리 협정, 이건 단순한 협상 카드가 아니었습니다. 핵주권과 직결된 문제거든요. 일본이 1988년
미일 원자력 협정 개정을 통해 얻은 그 특권을 한국도 요구하겠다는 뜻이었어요. 지금 이게 현실인지 허구인지조차 분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25년간의 경험을 되돌아봤습니다. 한국은 항상 신중했어요. IMF 위기 때도, 북핵 위기 때도, 사드 배치 갈등 때도 정면 충돌은 피했거든요. 협상에서도 한 번에 하나씩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그런 한국이 지금은 세 개의 폭탄을 동시에 터뜨린 셈이에요. 의일순이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이 진짜 이런 카드까지 꺼낼 줄은 몰랐는데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한국이 미국한테 명확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거였습니다. 우리도 준비되었다는 뜻이었죠. 국무부 존슨이 추가 자료를 가져왔어요. 한국 관련해서 놀라운 수치들이 나왔습니다. 2024년 방산 수출액이 170억 달러를 돌파했어요. 독일과 프랑스를 제치고 세계 4위에 올랐다고 하네요.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달라진 위상, 그것이 모든 상황의 배경이었어요. 경제력으로는 이미 세계 10위권에 안착했고 방산 기술로는 세계 5위권으로 도약했습니다. 군사력 순위도 글로벌 파워 랭킹에서 아시아 최강급을 기록하고 있었거든요. KF-21 전투기, K9 아인스타야 자주포 천국 미사일 현무 미사일까지 이제 한국은 미국의 보호를 받는 나라가 아니라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나라가 된 거죠. 아니 오히려 다른 나라를 도울 수 있는 나라로 성장한 겁니다. 폴란드에 K2 전차 1000대를 수출하고 호주에 K9 자주포를 공급하고 노르웨이에 K9 선도를 납품하는 한국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놀랐거든요. 이건 단순한 무기 판매가 아니라 한국이 글로벌 안보 파트너가 되었다는 증거였어요. 그 세 줄의 메시지가 동시에 떴다는 것 자체가 한국이 이제 동맹국 이상의 위치에 올라선 증표였습니다. 이 모든 게 한국의 달라진 위상에서 나온 묵직하고 당당한 정당한 외침이었어요. 과거처럼 일방적으로 요구를 받아들이는 나라가 아니라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나라로 성장한 거죠. 매트스가 추가 분석 자료를 내밀었습니다. 한국의 GDP 대비 국방비 비중이 2.8%로 나토 기준을 훨씬 웃돌고 있어요. 게다가 자주국방 비율도 80% 이상이라고 하네요. 자주국방 80% 이 수치가 의미하는 바를 저는 잘 알고 있었어요. 한국이 더 이상 미국에게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의일순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대등하게 협상 카드를 꺼내댈 거라는 시나리오는 이번이 처음이네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처음이었습니다. 한국이 감히 이렇게 중요한 문제들을 한꺼번에 화대에 올릴 수 있는 나라로 성장했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충격이면서 동시에 감동이었습니다. 70년 넘게 지켜본 동맹국이 이제 진정한 파트너로 성장한 거잖아요. 새벽 5시간 넘어서야 상황실을 나올 수 있었어요. 복도를 걸으면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펜타곤 건물 밖으로 나오니 동쪽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죠. 집에 가는 길에도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25년간 분석해온 한국이 이제 정말 다른 나라가 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제 미국도 새로운 시각으로 한국을 바라봐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한국이 꺼낸 세 장의 카드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특히 원자력 재처리 협정 개정 요구가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25년 전을 떠올렸어요. CIA에서 근무할 당시 제가 직접 검토했던 일본과 미국의 해협정 자료 말이에요. 1988년 그해 일본은 역사적인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미일 원자력 협정 개정을 통해 재처리 권한을 획득한 거죠. 당시 일본은 이를 위해 정말 치밀한 전략을 구사했어요. 외교적 압박, 경제적 논리, 기술적 근거까지 모든 카드를 동원했거든요. 그런데 똑같는 동맹국인 한국은 아직도 그 권한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 이게 과연 공정한 걸까요? 새벽 2시 전은 서재에서 오래된 파일들을 뒤적이기 시작했습니다. 25년 전 자료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미일 원자력 협정 개정 당시의 협상 과정, 일본의 논리, 미국의 대응 방식까지 모든 게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문득 25년 전
제 상사였던 톰슨 국장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리처드, 일본은 다르다네. 그들은 이미 준비된 협상 파트너야. 무슨 뜻입니까? 경제력도 기술력도 미국과 대등한 수준이거든. 거부하면 독자적으로 갈 수도 있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양보하는 거야. 왜 일본은 되고 한국은 안 되는 걸까요? 일본이 1988년 협정에서 내이어든 건 단순한 제철이 권한이 아니었어요. 포괄적 사전 동의라는 특별한 지위였습니다. 개별 건마다 미국의 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포괄적으로 재처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얻은 거죠. 이건 정말 대단한 성과였어요. 반면 한국은 어땠을까요? 1973년 최초 협정 체결 이후 지금까지 50년 넘게 개별 동의 방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재처리가 필요할 때마다 미국의 일일이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구조죠. 같은 동맹국인데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저는 문득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자료도 다시 살펴봤어요. 이것도 정말 흥미로운 비교였거든요. 일본의 경우를 보면 미군 주도 내 대배의 기지 사용력 개념의 제한적 비용만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주일 미군 관련 비용 중에서도 기지 운영비 시설 유지비 정도만 분담하는 수준이에요. 전체 주돈 비용의 절반 정도만 부담하는 셈이죠. 하지만 한국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주한미군 관련 비용의 거의 모든 부분을 요구받고 있었어요. 기지 운영비는 물론이고 시설 건설비, 유지 보수비, 심지어 미군 가족들의 복리후생비까지 포함된 총액을 분담하라는 요구였거든요. 그것도 최근에 13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증액 요구까지 나왔다군요. 전력 규모를 비교해보면 더 황당했어요. 주한미군 2만 8천 명, 주일 미군 5만 4천 명. 일본의 2배 가까운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데 한국이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라는 요구를 받고 있었던 거예요. 조건은 훨씬 불리한데 책임은 더 크다니. 이게 말이 되나요? 너무 답답해진 저는 윌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윌슨은 미안해 2시간에 전화해서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이상한데 일본과 한국의 방위비 분담 구조 차이를 알고 있었어. 대충은 알고 있지. 왜? 주일 미군이 한국보다 2배 남았는데 일본은 한국보다 훨씬 적은 부담만 하고 있어. 이게 공정한 거야. 전화 너머로 윌슨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그건 역사적 배경이 다르니까. 일본은 2차 대전 이후 특별한 지위를 유지해 왔잖아. 특별한 지위. 그럼 한국은 뭐야? 2등 동맹국이야? 저는 점점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25년간 이런 자료들을 다뤘으면서도 왜 이런 근본적인 의문을 갖지 못했을까 하는 자괴감도 들었고요. 새벽 3시간 넘어서 저는 국무부 내부 회의록 파일을 열어봤습니다. 기밀 해제된 오래된 문서들이었는데 그 안에서 충격적인 문장 하나를 발견했어요. 한국의 기술 자립은 장기적 리스크입니다. 이 문장을 읽는 순간 전율이 흘렀습니다. 기술 독립은 리스크라는 문장의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건 기술이 문제가 아니라 한국이 자기 주도적인 국가가 되는 걸 꺼린다는 뜻이었거든요.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했지만 실제로는 통제하고 싶어 한다는 본심이 드러난 거죠. 그 회의록을 더 읽어보니 놀라운 내용들이 계속 나왔어요. 한국은 통제가 어렵다는 평가가 반복적으로 등장했습니다. 일본은 예측 가능한 파트너인 반면 한국은 돌발 변수가 많다는 식의 분석이었어요. 그래서 일본에게는 더 많은 자율성을 주고 한국에게는 더 강한 통제를 가해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회의록 한 구절이 특히 충격적이었어요. 일본과 달리 한국은 감정적 대응이 많다. 따라서 더 세밀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게 과연 동맹국을 대하는 자세일까요? 저는 2개의 문서를 나란히 놓고 깊이 비교해 봤어요. 1988년 미일 원자력 협정과 1973년 한미 원자력 협정을 말이에요. 조항별로 비교해 보니 차이가 극명했습니다. 일본은 포괄적 재처리 권한, 연구개발 자율도 기술 이전 허용 범위까지 모든 면에서 한국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을 받았어요. 같은 동맹국인데도 말이죠. 우린 그들을 동맹으로 부르지만 조건은 전혀 동등하지 않았습니다. 방위비 분담 구조도 마찬가지였어요. 일본의 특별협정과 한국의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을 비교해보니 부담 항목부터 완전히 달랐거든요.
일본은 간접 지원비 위주였습니다. 기지 운영에 필요한 일본인 직원 인건비 시설 사용, 요 정도만 부담하는 수준이었어요. 미군의 직접적인 작전 비용이나 장비 유지비는 부담하지 않았죠. 하지만 한국은 직접 비까지 모두 포함된 총액을 요구받고 있었어요. 미군 부대 운영비 시설, 건설비 장비 도입비, 심지어 미군 가접 지원비까지 모든 걸 부담하라는 요구였습니다. 새벽 4시가 넘어서야 저는 모든 자료 정리를 마쳤어요. 그리고 한 가지 명확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건 동맹이 아니라 통제와 특권의 구조다. 일본에게는 특권을 주고 한국에게는 통제를 가하는 이중 구조였어요. 같은 동맹국이라고 하면서도 완전히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었던 거죠.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저는 1988년 당시 상황을 다시 분석해 봤어요. 일본이 재처리 권한을 요구했을 때 미국이 가장 우려했던 건 일본의 독자적 핵 개발 가능성이었어요. 하지만 결국 일본의 요구를 받아들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일본이 이미 충분한 협상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당시 제 동료였던 존스가 말했었죠. 일본은 이미 세계 2위 경제 대국이야. 기술력도 최고 수준이고 미국이 거부하면 독자적으로 갈 수도 있어. 그럼 어쩔 수 없이 양보해야 한다는 뜻인가요?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일본 없는 아시아 전략은 상상하기 어려우니까. 반면 한국은 어땠을까요? 1988년 당시 한국은 개발 도산국 수준이었습니다. 경제력도 기술력도 일본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굳이 양보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던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세계 12경제 대국이고 원자력 기술도 세계 최고 수준에 올랐었어요. 원전 수출에서는 오히려 미국을 앞서는 수준까지 왔거든요. UAE 바라카 원전 수주, 체코 원전 수주 전 1위 등 한국의 원자력 기술은 이미 세계가 인정하는 수준이에요. 그런데도 여전히 1973년 협정의 틀에 묶여 있다는 게 말이 되나요? 저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이번에 원자력 재처리 협정 개정을 요구한 건 단순한 기술적 필요가 아니라 진정한 주권 회복을 위한 정당한 요구였다는 걸 말이에요. 고리와 울진 원전의 사용 후행 연료 저장고는 2030년 전으로 포화 상태에 이를 예정입니다. 재처리 기술 없이는 근본적 해결책이 없어요. 일본처럼 재처리 권한만 있다면 이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는데 여전히 50년 전 협정에 묶여 있다니 정말 답답한 일이죠. 새벽 5시 동쪽 하늘이 밝아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이 이제 정말 다른 나라가 되었구나. 1988년 일본이 그랬던 것처럼 이제 한국도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나라가 된 거구나. 그리고 솔직히 인정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까지 미국이 한국을 대했던 방식이 과연 진정한 동맹의 자세였는지 말이에요. 한국 전문가들과의 첫 만남은 정말 예상 바뀌었습니다. 제가 워싱턴에서 한국 원자력 관계자들을 만나게 된 건 순전히 우연이었어요. 국무부에서 열린 비공식 간담회에 참석했다가 한국 원자력 안전기술은 연구진과 마주치게 된 거죠. 처음엔 그냥 인사 정도만 나누려 했는데 대화가 시작되자마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회의실 한쪽 구석에서 진행된 이 만남은 제 인생에서 가장 인상 깊은 순간 중 하나가 되었어요. 한국 측 대표였던 김 박사의 첫마디가 지금도 귀에 생생합니다. 재처리는 횡무기가 아닌 생존입니다. 그 첫마디부터 저는 놀랐습니다. 보통 이런 자리에서 각국 관계자들은 외교적 수사나 추상적 표현을 쓰는데 김 박사는 정말 직설적이었거든요. 무슨 뜻인지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고리 원전과 울진 원전의 사용 후행 연료 저장고가 2030년 전으로 완전히 포화 상태에 이릅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전체 전력 공급에 심각한 차질이 생겨요. 김 박사는 자료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고리 원전 1호기부터 6호기까지, 울진 원전 1호기부터 6호기까지의 사용 후행, 연료 저장 현황이 상세히 나와 있었어요. 컬러로 인쇄된 그래프와 도표, 그리고 빨간색으로 표시된 위험 구간들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현재 저장률이 이미 82%를 넘어섰어요. 신규 저장 시설을 짓는다고 해도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죠. 재처리 기술 없이는 계속 쌓이기만 할 뿐이니까요. 저는 그 자료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이건 정말 실존적 문제였거든요. 핵무기 개발이나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 말 그대로 국가의 생존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함께 온 이 연구원이 추가 설명을 해줬어요. 일본은 1988년부터 재처리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로카추무라, 재처리 시설 같은 경우죠. 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임시 저장만 반복하고 있어요. 그럼 한국도 일본처럼 재처리 시설을 건설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바로 그 부분이 문제입니다. 1973년 한미 원자력 협정상 개별 동의를 받아야 하는 구조라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계획을 세우기 어려워요. 그들은 협상을 하러 온 게 아니라 설명하러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정치적 수사 하나 없이 오직 과학적 데이터와 기술적 근거로만 이야기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보통 이런 민감한 사안에서는 정치적 논리가 앞서기 마련인데 한국 연구진은 완전히 달랐거든요. 김 박사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한국이 요구하는 건 일본과 같은 폭발적 사전동입니다. 핵무기 개발이 목적이 아니라 사용 후행 연료 관리가 목적이에요. 국제원자력기구 안전조치도 당연히 받을 거고요. 한국의 원자력 기술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요? UAE 바라카 원전을 성공적으로 완공했고 체코 원전 수주전에서도 1위를 기록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이미 검증된 상태예요. 이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점점 확신이 들었어요. 핵이 아니라 생존을 말하고 있었죠. 한국이 원하는 건 단순했습니다. 일본이 1988년에 얻은 것과 똑같은 권한이었어요. 그것도 핵무기가 아닌 평화적 목적, 즉 에너지 안보를 위해서 말이에요. 연구원 한 분이 흥미로운 비교를 해주었습니다. 프랑스는 전력의 70%를 원전에서 얻고 있어요. 일본도 제가 동을 통해 원전 비중을 늘리고 있고요. 그런데 한국만 사용 후행 연료 처리에서 제약을 받고 있다는 게 이상하지 않나요? 한국의 원전 의존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전체 전력의 약 30% 정도입니다.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이 비중을 더 늘려야 하는데 사용 후행 연료 문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어요. 정말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이었습니다. 감정적 대응이나 정치적 압박이 아니라 순수하게 기술적 필요에 의한 요구였거든요. 김 박사가 마지막으로 인상적인 말을 했어요. 우리는 미국과 갈등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긴밀한 협력을 원해요. 하지만 50년 전 협정의 틀로는 한계가 있어요. 시대가 바뀌었으니 협정도 함께 발전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은 단순한 반발이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진정성 있는 협상을 시작한 거였습니다. 그들의 태도에서는 오만함을 찾아볼 수 없었어요. 대신 책임감과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정치가 아닌 과학의 언어로 접근하는 외교였죠. 간담회가 끝나고 저는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 연구진들이 보여준 자료와 논리는 정말 설득력이 있었어요. 특히 생존의 전략으로 접근한 한국 외교의 접근법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윌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오늘 한국 원자력 전문가들을 만났어. 어땠어? 완전히 예상과 달랐어. 그들은 정말 진심이었어. 무슨 뜻이야? 행복이가 목적이 아니라 정말로 에너지 안보가 목적이었다고. 그리고 그들이 제시한 데이터를 보니까 정말 심각한 상황이더라. 전화 너머로 윌슨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럼 미국이 지금까지 잘못 판단하고 있었다는 뜻인가? 적어도 한국의 동기에 대해서는 재평가가 필요할 것 같아.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생각했어요. 한국 전문가들과의 만남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그들은 진심으로 세대와 안전을 걱정하는 연구자들이었습니다. 정치적 계산이나 전략적 목적이 아니라 정말로 국민들의 안전한 전력 공급을 걱정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진심이 무기보다 강하다는 걸 그날 처음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진심이 언제나 환영받는 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원자력 재처리 협정 개정 요구가 공식화되자마자 워싱턴 내부는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움직인 건 일본이었습니다. 국무부 복도에서 우연히 만난 일본 외교관 다나카 시와의 대화가 지금도 생생해요. 우리 처시 한국 문제로 바쁘시겠군요. 네, 그런 편이에요. 한국이 재처리 권한을 요구한다니 정말 예상 바뀌었습니다. 미국으로서는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어떤 우려 말입니까? 동북아시아 균형이 깨질 수 있다는 우려죠. 한국이 핵 역량을 키우면 북한이 더 자극받을 수 있고 다나카 씨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속내는 뻔했어요. 일본 만의 특권을 한국과 나눠 가지고 싶지 않다는 거였죠. 며칠 후 더 직접적인 압박이 시작됐습니다. 일본 외무성에서 미국 국무부로 정식 서한이 왔거든요. 한국의 재처리 권한 요구에 대한 일본 정부의 우려를 표명하는 내용이었어요. 서한의 핵심 내용은 이랬습니다. 한국의 원자력 역량 확대는 동북아시아 안보 환경을 불안정하게 만들 위험이 있다는 거였죠. 특히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의 핵 기술 발전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논리였어요. 정말 교묘한 논리였습니다. 북핵을 핑계로 한국의 정당한 요구를 견제하려는 거였거든요. 미국 보수 라인의 반응은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헤리티지 재단의 존스 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 제목부터 충격적이었어요. 한국은 통제 불가능한 동맹인가? 보고서 내용은 더 가혹했습니다. 한국의 최근 행보는 전통적인 한미동맹 관계를 위협하고 있다는 분석이었거든요. 동맹이라는 단어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CNN에 대해서는 한미동맹의 위기라는 제목으로 특집을 방송했고, 워싱턴 포스트는 한국 70년 동맹의 균열을 내놔라는 사설을 실었어요. 더 놀라운 건 한국 내부의 반응이었습니다. 한국 언론들도 정부 정책에 대해 비판적 보도를 쏟아내기 시작했거든요. 성급한 대미 협상이 동맹 관계를 위험에 빠뜨린다. 현실적 외교 필요하다 같은 제목들이 연일 나왔어요. 야당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국정감사에서 나온 야당 의원의 발언이 특히 기억에 남아요. 정부가 미국과의 관계를 너무 성급하게 바꾸려 한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 저는 답답함을 느꼈어요. 위협승과 저녁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국이 정말 통제 불가능한 걸까? 글쎄, 나는 오히려 독립적이라고 봐야 할 것 같은데 무슨 차이가 있어? 통제 불가능하다는 건 감정적이고 비합리적이라는 뜻이잖아. 하지만 한국의 최근 행보를 보면 충분히 논리적이고 계산된 것 같거든. 위협승의 말이 맞았어요. 한국은 감정적으로 반발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냉철하게 계산해서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미국이 지금까지 압박 카드로 써먹었던 방위비와 주한미군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였어요. 한국이 그럼 나가셔도 됩니다. 돈은 안 내겠습니다라고 나오니까 오히려 미국이 혼란에 빠진 거죠. CIA 매티스가 흥미로운 분석을 내놓았어요. 한국의 전략이 정교해졌어. 예전엔 미국 압박에 수세적으로 대응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반대로 압박하는 카드를 쓰고 있거든. 예를 들어 원자력 재처리 카드가 대표적이야. 이걸 허용하지 않으면 한국이 독자적으로 갈 수도 있다는 압박이거든. 마치 1818년 일본이 했던 것처럼 말이야.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어요. 미국이 일본에게 허용했던 바로 그 논리를 이제 한국이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워싱턴 내부는 여전히 구세이연한 시각에 머물러 있었어요. 국무부 회의에서 나온 발언 중 하나가 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미국에게 의존하고 있다. 조금만 압박하면 굴복할 것이다. 이 말을 들으면서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그들은 통제 불가능하다고요? 아니요, 독립적이었을 뿐입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순간 조용해졌어요. 무슨 뜻입니까? 리처드요. 한국이 미국 말을 안 듣는다고 해서 통제 불가능한 게 아니라 이제 자신만의 판단으로 움직일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누가 진심이고 누가 기득권인지 말이에요. 한국은 진심으로 미래 세대를 위해 에너지 안보를 걱정하고 있었어요. 반면 일본은 자신들의 특권을 지키려 하고 미국 일부는 기존 통제 구조를 유지하려고만 했습니다.
진심을 말하는 쪽이 오히려 공격을 받는다는 현실이 저에게는 정말 아팠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 아내에게 말했어요. 여보, 25년 동안 이 일을 해오면서 이렇게 복잡한 마음은 처음이야. 무슨 일인데? 한국이 정당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미국 내부에서는 그걸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있어. 아내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럼 당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 말을 듣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적어도 제 분석 보고서에서만큼은 한국의 진심을 제대로 전달하자고 말이에요. 일본보다 투명하고 정당하게 나아가는 한국의 모습을 국제 외교에서도 밀리지 않는 대응력을 보여주는 한국의 모습을 정확히 기록하자고 다짐했습니다. 동맹의 민낯을 마주한 외국 전문가로서 저는 한국을 향한 내적 신뢰를 키워가고 있었어요. 며칠 후 저는 한국의 또 다른 충격적인 면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국방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나온 세부 자료를 보는 순간 저는 정말 놀랐어요. 2024년 한국 방산 수출액 170억 달러 돌파. 이 숫자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놀라운데 더 놀라운 건 그 성장 속도였습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30억 달러 수준이었는데 이제는 독일과 프랑스를 제치고 세계 4위까지 올라선 거예요. 주목해야 할 점은 한국은 자주 국방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미국이 가장 견제하는 건 한국은 충분히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자력과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라는 것입니다. 미국은 이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브리핑을 진행한 국방부 분석관이 레이저 포인터로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을 이어갔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KF-21 전투기, K9점의 자주포, 천포의 천공, 미사일 시스템 레드백 장갑차, K2 흡표 전차까지 세 개가 한국의 무기를 사러 줄을 사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변화였어요. 제가 25년 전 이 일을 시작했을 때 한국은 여전히 미국 무기에 의존하는 나라였거든요. FM-6 전투기, M1A 전차, 패트리언 미사일까지 모든 주요 무기 체계가 미국산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한국의 방산업체들은 라이선스 생산이나 부품 조립 수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분석관이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며 계속 설명했어요. 폴란드의 K2 전차 1000대 수출 계약을 체결했고 K9 자주포는 호주, 노르웨이, 핀란드까지 수출하고 있습니다. 천공 미사일은 UA2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고요. 폴란드 계약 규모만 해도 15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한 번의 계약으로 거의 한국 전체 연간 방산 수출액에 맞먹는 규모였어요. 이건 단순한 무기 판매가 아니라 한국이 유럽의 안보 파트너가 되었다는 의미였습니다. 수출 규모가 이 정도라면 한국의 군사력 순위도 크게 올라갔겠네요. 네, 글로벌 파이어 파워 기준으로 세계 5위입니다. 아시아에서는 중국 다음으로 2위고요. 숫자 뒤엔 오랜 시간 축적된 전략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준비된 나라였어요. 저는 집에 돌아가서 더 자세한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한국 방산업체들의 기술 발전 과정을 추적해보니 정말 놀라운 이야기가 숨어 있었어요. 1970년대 한국은 총알 하나도 제대로 만들지 못했습니다. 모든 무기를 수입에 의존했죠. 심지어 소총용 탄약까지 미국에서 수입해야 했던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세계 최고 수준의 무기를 수출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KF-21 전투기 개발 과정을 살펴보니 더욱 감동적이었습니다. 2015년 개발을 시작해서 2022년 첫 비행에 성공했는데 그 과정에서 수많은 기술자들의 노력이 담겨 있었어요. 한국항공우주산업 KI를 중심으로 500여 개 협력업체 1만 5천여 명의 기술자들이 참여한 국가적 프로젝트였거든요. 국산화율 65% 이상을 달성했다는 것도 놀라웠습니다. 엔진은 미국지의 F4의 살을 사용하지만 동체 설계부터 레이더 항공전자 장비까지 핵심 기술들이 모두 한국 고유 기술이었어요. 윗순에게 전화를 걸어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윗순 한국 방산 수출 자료 봤어? 응, 정말 놀랍더라. 170억 달러라니. 더 놀라운 건 그 성장 과정이야.
10년 만에 5배 이상 성장했거든. 어떻게 그런 성장이 가능했을까? 정부와 민간의 협력, 그리고 무엇보다 기술자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인 것 같아. 수치를 모은 제가 그 수치에 감동하는 날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다음 날 더 자세한 분석 자료를 받아봤어요. 한국 방산 업체들의 기술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었거든요. 하나 시스템의 A4 레이더 기술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었고, LA GNX1의 미사일 기술도 러시아의 S-400이나 프랑스의 아스터 미사일에 뒤지지 않았어요. 현대로 템의 K2 전차 기술은 독일 러파드리히치를 뛰어넘는 수준까지 올랐었고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K9 자주포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자주포가 되었거든요. 52구경 155mm 주포를 장착하고 최대 사거리 40km를 자랑하는 이 자주포는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40여 개국에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어요. 호주군이 KCIM을 도입한 이유가 특히 흥미로웠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엠말렌 그리게석 팔라딘보다 사거리가 15km나 더 길고 분당 발사 속도도 3발에서 6발로 2배 향상되었다는 거였어요. 게다가 자동 장전 시스템 덕분에 승모 원수도 6명에서 5명으로 줄일 수 있었고요. 이 수치는 피와 시간의 결과입니다. 데이터에 담긴 국민의 헌신과 산업 성장사가 느껴졌어요. 1970년대 박정희 정부 시절 시작된 방산업 육성 정책부터 1980년대 기술 도입과 소화, 1990년대 독자 개발 시작, 2000년대 해외 진출까지 50년이 넘는 긴 여정의 결과였거든요. 매트스가 추가 정보를 가져왔어요. 리처드, 더 놀라운 소식이 있어. 한국이 터키와 함께 차세대 전투기 개발에도 나선다고 해. KF-21 말고 또 다른 전투기를. 아니야, KF-21을 기반으로 한 수출형 모델 개발이야. 터키가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하더라. 정말 놀라운 발전이었어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은 전투기를 수입하는 나라였는데 이제는 수출하는 나라가 된 거죠. 터키는 나토 회원국이면서 중동 지역의 군사 강국인데 그런 나라가 한국 전투기에 관심을 보인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었어요. 한국은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받은 추가 자료에는 더 흥미로운 내용이 있었어요. 한국이 개발 중인 차세대 무기들 목록이었거든요. 초음속 미사일, 스텔스 드론, 레이저 무기 시스템까지 SF 영화에서나 볼 법한 무기들을 실제로 개발하고 있었어요. 현무사 미사일은 탄도 미사일 중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 정밀도를 자랑했습니다. CP라고 불리는 원형공사 노차는 1의 미네라는 놀라운 정확도를 가지고 있어서 적의 지휘소나 주요 시설을 정확히 타격할 수 있다고 했어요. 몇 년 후면 이런 무기들도 수출 품무에 포함될 거라는 전망이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건 이 모든 기술들이 순수 한국 기술이라는 점이었어요. 미국 기술을 베끼거나 라이선스를 받은 게 아니라 한국 연구진들이 직접 개발한 거였거든요. 국방과 연구소 ADD를 중심으로 한 연구개발 시스템이 마침내 결실을 맺은 거였습니다. 25년 전 제가 처음 이 일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한국은 미국의 보호를 받는 나라였어요.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우리가 지켜주는 나라였죠.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국이 다른 나라들을 지켜줄 수 있는 나라가 된 거예요. 폴란드의 안보에 기여하고 호주의 방어력을 강화하고 중동 국가들의 미사일 방어망을 책임지는 나라가 되었어요. 심지어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같은 발트 3국까지 한국 무기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렸습니다. 이런 변화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걸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의 일관된 정책, 기업들의 혁신,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들의 희생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특히 IMF 외환위기 당시에도 방산 R&D 투자를 끊지 않았던 정책적 일관성이 지금의 결과를 만든 거였죠.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이제 정말 우리와 대등한 파트너가 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어떤 면에서는 우리보다 앞서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들었거든요.
제가 처음 한국을 방문했을 때가 문득 생각났습니다. 그들은 아직 미군 기지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2003년 첫 한국 출장을 떠올려 보니 정말 격세지감이 들었어요. 당시 한국은 용산 미군 기지를 중심으로 한 방어 체계에 완전히 의존하고 있었거든요. 서울 한복판에 자리 잡은 용산 기지는 마치 한국 방어의 상징 같은 존재였습니다. 한국군도 있었지만 핵심적인 작전 계획과 지휘는 모두 미군이 담당했어요. 당시 한국군의 무기 체계를 보면 정말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절대적이었습니다. 애플 현재 연령톤이기 F4 펜턴 F4TA거든 공군 전력은 모두 미국 제역국 여수군 역시 M1A1 전차, ML-3 장갑차, M6 소총까지 이 주요 장비가 모두 미국산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평택으로 기지가 이전되면서 한국은 점점 독자적 방어 체계를 구축하기 시작했죠.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진행된 주한 미군 기지 이전 사업이 완료되면서 한국의 자주국방 의지도 더욱 명확해졌어요. 용산기지라는 상징적 존재가 사라지면서 한국군이 진정한 주인이 된 거였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미국의 기술 없이 한국의 손으로 만들어진 무기들이었습니다. KF-21 전투기, K9 자주포 천국 미사일, 현무 미사일. 이 무기들은 모두 한국 고유 기술로 개발된 거였어요. 물론 일부 부품은 해외에서 조달하지만 핵심 기술과 설계는 모두 한국 것이었습니다. 이건 정말 혁명적인 변화였어요. 국방부 브리핑에서 들은 설명이 인상적이었어요. KF-21의 국산화율이 65%를 넘어섰습니다. 엔진과 일부 항공전자 장비를 제외하면 거의 모든 부분이 한국 기술로 만들어진 거죠. KF-21의 핵심 기술들을 살펴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A4 레이더는 하나 시스템이 독자 개발했고 항공전자 시스템은 에릭 넥센린이 담당했어요. 복합 재료 동체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직접 설계하고 제작했고요. 그럼 엔진도 국산화율 계획이 있나요? 현재 하나의 에어로, 스페이스에서 KF-X 전용 엔진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0년에 30년경에는 완전한 국산 전투기가 나올 예정이에요. 정말 놀라운 발전이었습니다. 예전엔 한국이 미군에 의존했지만 지금은 그 미군이 항공 무기를 연구하고 있었거든요. 실제로 얼마 전 펜타곤 내부에서 K9 자주포 도입을 검토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미군의 MERKH 팔라딘보다 사거리도 길고 자동화 수준도 높다는 평가 때문이었죠. 한국이 개발한 K9은 40km 사거리를 자랑하는데 미군의 팔라딘은 24km에 불과했거든요. 윌슨과 점심을 먹으면서 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국 무기가 우리보다 뛰어날 수도 있다는 게 믿어져. K9 자주포는 실제로 성능이 검증됐잖아. 폴란드군도 만족해하고 있고 그래도 우리가 개발한 지 70년이 넘은 나라인데 그게 오히려 한계일 수도 있어. 한국은 최신 기술로 처음부터 새로 만들었으니까 더 앞설 수 있는 거지. 정말 그랬어요. 미군의 M1H 시리즈는 1960년대부터 개발되기 시작한 구형 플랫폼이었거든요. 반면 K9은 1990년대부터 최신 기술을 적용해서 개발된 21세 기형 자주포였어요. KF-21은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린 스스로 지킬 수 있다는 선언이었죠. KF-21 첫 시험 비행이 성공했을 때 한국 국민들의 반응을 보며 저도 감동을 받았어요. 단순히 전투기 하나 만든 게 아니라 진정한 기술 독립을 이뤄낸 순간이었거든요. 그날 한국 언론들은 일제히 우리 하늘을 우리 전투기가 지킨다는 헤드라인을 내걸었어요. 더 놀라운 건 미국 언론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의 실린 칼럼 제목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은 능동적 동맹이다. 이 얼마나 강렬한 변화입니까? 25년 전만 해도 한국은 보호받는 동맹이라고 표현했는데 이제는 능동적 동맹이라고 평가하고 있었어요. 칼럼 내용도 흥미로웠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보호를 받는 수동적 동맹국이 아니다. 이제 스스로 다른 나라들을 보호할 수 있는 능동적 파트너로 성장했다는 분석이었어요.
특히 폴란에 대한 한국의 대규모 무기 수출을 언급하면서 한국이 유럽의 안보 파트너가 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뉴욕타임스도 비슷한 논조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한국군 기술 독립, 동북아 균형 변화라는 제목으로 KF-21과 K총류 자주포의 성공을 집중 조명했어요. 기사에서는 한국이 일본을 제치고 아시아 최대 방산 수출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응원하는 목소리가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매트부가 흥미로운 여론조사 결과를 가져왔어요. 미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72%가 한국의 군사력 강화를 긍정적으로 본다고 답했어. 정말 한국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게 되면 미국의 부담도 줄어들고 더 평등한 동맹 관계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았어. 과거에는 미국의 보호막 뒤에 숨었다면 지금의 한국은 직접 방패를 들고 세계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한국이 파견한 아큰 무대는 레바논에서 청해 부대는 소말리아 해역에서 국제 평화 유지에 기여하고 있어요. 특히 청해 부대는 2009년 파견 이후 15년 넘게 소말리아 해적 소탕 작전에 참여하면서 국제사회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한국이 다른 나라를 지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루어한다 평화유지군 파견, 아프가니스탄 재건 지원, 이라크 평화 지원까지. 한국은 이제 글로벌 평화 유지에 적극 기여하는 나라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런 변화가 그저 군사력 증강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 더욱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은 방산 기술을 활용해 우주 산업으로도 진출하고 있었거든요. 누리호 발사 성공, 다누리달 탐사선 발사까지. 군사 기술이 우주 기술로 확장되는 모습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특히 현무 미사일 기술이 누리호 로켓 개발에 활용되었다는 사실이 흥미로웠어요. 저는 25년 전을 다시 떠올려 봤어요. 그때 한국은 F션 밀교 전투기 조립 공장을 유치하는 것만으로도 큰 성과라고 여겼거든요. KF-16이라고 불리는 한국 조립형 F-16을 만드는 것도 대단한 기술 이전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자체 개발한 전투기를 수출하는 나라가 되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 방산업체들의 혁신 속도였습니다. 하나시스템, 엘라이넥스원, 현대로템 같은 회사들이 매년 새로운 기술을 선보이고 있었거든요. 최근 하나시스템이 공개한 차세대 A4 레이더는 미국의 ANAP-80보다도 성능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최근에는 레이저 무기 시스템까지 개발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미래 전쟁에 대비한 차세대 무기까지 준비하고 있는 거죠. 하나 시스템이 개발 중인 30kb급 레이저 무기는 드론이나 소형 로켓을 요격할 수 있는 수준까지 발전했다고 했습니다. 지금 한국은 미국의 그림자에서 나온 유일한 동맹국일지도 모릅니다. 이런 생각이 든 건 처음이었어요. 일본도 독일도 여전히 미국의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는데 한국만큼 독립적인 방어 능력을 갖춘 동맹국은 없었거든요. 일본은 미국 F-35를 조립 생산하는 수준이고 독일은 아직도 미국의 해구산에 의존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변화가 단순한 군사력 증강이 아니라 진정한 주권 국가로의 성장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그건 그저 군사력이 아니라 의지의 진화였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다가오며 긴장감은 극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회담을 불과 일주일 앞둔 시점에서 워싱턴의 분위기는 그야말로 살벌했어요. 펜타곤 복도를 걸으면서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고 회의실마다 불이 켜져 있었거든요. 아직 회담은 열리지 않았지만 전장은 이미 열렸습니다. 국무부, 국방부, CIA, NSC까지 워싱턴의 모든 기관이 총동원되어 한국과의 비공식 접촉을 시도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예상과 달리의 한국 측은 정말 침착했습니다. 과거처럼 서둘러 양보안을 내놓거나 타협점을 찾으려 하지 않았어요. 백악관 내부의 논쟁이 특히 치열했습니다. NSC 회의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전해 들어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국무부와 국방부가 완전히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었거든요. 국무부는 한국과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국방부는 한국이 너무 나간다는 강경한 입장이었습니다.
CIA 매트스가 전해진 내부 정보가 더욱 흥미로웠어요. 백악관에서 한국 관련 긴급회의가 연일 열리고 있어. 그런데 결론을 못 내리고 있다고 해. 왜? 한국이 예전과 완전히 다르거든. 압박해도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맞받아치고 있으니까. 정말 그랬어요. 과거 한국은 미국이 압박하면 협상 테이블로 나와서 타협점을 찾으려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국의 절제된 입장 발표가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 외교부가 발표한 성명서를 읽어보니 정말 세련되었어요. 한국은 미국과의 건설적 대화를 통해 상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는 식의 표현이었는데 외교적 수사 뒤에 숨은 단호함이 느껴졌거든요. 특히 시대 변화에 맞는 동맹 관계의 발전이라는 표현이 핵심이었어요. 이건 예전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단호하지만 절제된 목소리, 그것이 진짜 힘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서 한국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어요. 25년간 써온 보고서 중에서 가장 고민이 많이 된 보고서였습니다.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정말 어려웠거든요. 그때 문득 떠오른 단어가 있었습니다. 전략적 대등. 이 표현을 보고서에 처음 쓰는 순간 저 스스로도 놀랐어요. 25년간 한국을 분석하면서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 표현이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보호받는 국가가 아니었어요. 육순이 늦은 시간에 제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리처드, 아직도 일하고 있어. 한국 보고서 쓰고 있어. 이번 건 정말 어렵네. 뭐가 어려워? 한국을 어떻게 정의해야 할지 모르겠어. 예전 틀로는 설명이 안 돼. 육순이 제 컴퓨터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전략적 대등이라는 표현이 눈에 띄었나 봅니다. 전략적 대등, 이 표현 괜찮은데 걔네 정말 한국이 이제 우리와 대등한 수준에 올라섰다는 뜻이잖아. 정확한 표현 같은데 그 순간 확신이 들었어요. 한국은 정말 우리와 전략적으로 대등하는 위치에 올라선 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한국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또 다른 카드를 꺼내든 거였습니다. 매틱스가 급히 달려와서 말했어요. 리처드, 큰일이야. 한국이 독일과 군사기술 협정을 체결한다고 발표했어. 독일과 차세대 전차 공동개발 프로젝트를 한국의 케이터 기술과 독일의 러파드 기술을 결합한다는 거야. 이건 정말 예상 바뀌었어요. 한국이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유럽과의 협력을 공개적으로 발표한 거였거든요. 이는 우리에게는 다른 선택지도 있다는 메시지였습니다. 국무부 내부가 발칵 뒤집혔어요. 존슨이 황급히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리처드, 한국이 정말 독자적으로 가려는 건가? 그런 것 같지는 않아. 오히려 협상력을 높이려는 전략 같은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이제 한국을 예전처럼 대하면 안 될 것 같아. 정말 대등한 파트너로 인정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 외교의 격에서 미국을 압도한 한국의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압박받지도 않고 서두르지도 않으면서 자신들의 페이스를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CNN에서는 한국의 새로운 외교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특집을 방송했어요. 방송에서는 한국이 멀티트랙 외교를 구사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유럽, 중동, 동남아시아 등 다방면으로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는 거였죠. 워싱턴 포스트도 흥미로운 분석 기사를 실었어요. 한국 70년 만에 진정한 주권 외교 시작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기사에서는 한국이 처음으로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독자적 외교를 펼치고 있다고 평가했어요. 뉴욕타임스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한국이 미국에게 말한다. 우리는 더 이상 예전 그 나라가 아니다라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거든요. 이 모든 반응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전략적 대등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탄생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회담의 결과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미국 내 각국 언론들의 반응, 외교가들의 평가,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에 대한 세계의 시선이 완전히 바뀌고 있었거든요. BBC는 한국, 미국과 동등한 파트너십 구축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했고, 프랑스의 르몬는 한국의 새로운 위상을 집중 조명했어요. 독일의 슈피게은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한국이 미국에게 말한다.
이제는 우리 차례다라는 제목이었거든요. 이제 한국은 질문을 받는 나라가 아니라 질문을 던지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대표단들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달라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예전처럼 미국의 눈치를 보거나 방어적으로 답변하지 않았어요. 원자력 재처리 협정 개정 요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한 관계자가 답했습니다. 우리는 일본과 동등한 권리를 요구하는 것 뿐입니다. 이는 주권유가로서 당연한 권리죠.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우리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분담을 원합니다. 하지만 일방적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단순 명쾌한 답변이었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는 정말 강력했어요. 한국이 더 이상 변명하거나 해명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였거든요. 우리는 선택을 요구받는 나라가 아니라 선택을 제시하는 나라다. 이 메시지가 전 세계에 명확히 전달된 거였습니다. 펜타곤 내부 회의에서도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윗순이 전해진 이야기를 들어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이제 한국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위기야. 예전 방식으로는 안 통한다는 걸 모두가 인정하고 있어. 그럼 새로운 방식을 찾아야겠네. 그게 문제야. 새로운 방식이 뭔지 모르겠다는 거지. 한국이 너무 빨리 변했어. 정말 그랬어요. 한국의 변화 속도가 워싱턴의 대응 속도를 완전히 앞질렀거든요. 매틱스가 가져온 CIA 분석 보고서도 흥미로웠습니다.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 확대와 미국의 대응 방안이라는 제목이었는데 결론 부분이 특히 눈에 띄었어요. 한국은 이제 미국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독자적 노선을 걸을 수 있는 역량을 갖춰왔다. 미국은 한국을 통제해 대상이 아닌 협력의 파트너로 인식해야 할 때다. 외교 군사 기술에서 대등한 글로벌 강국으로 인정받은 거였습니다. 특히 기술 분야에서의 한국의 위상 변화가 놀라웠어요. 반도체 원자력, 방산, 우주, 항공까지. 이제 한국 없이는 글로벌 기술 생태계가 돌아가지 않을 정도가 되었거든요. 실제로 미국 기업들도 한국과의 협력을 늘리고 있었습니다. 보이니 KI와 차세대 항공기 개발 협력을 논의하고 있고 로키드 마틴은 하나 시스템과 미사의 기술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국무부 존슨이 감탄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 25년 전만 해도 우리가 도와줘야 할 나라였는데 이제는 우리가 협력을 요청하고 있어. 정말 그랬어요. 미군도 언론도 세계도 이 흐름을 부정하지 못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국의 부상 아시아 질서 재편이라는 특집 기사를 실었고 파이낸셜 타임스는 한국 중경국에서 강대국으로라는 분석을 내놓았어요. 이오노밋은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한국이 세계에 묻는다. 이제 누가 강대국인가? 이것은 동맹의 재정이었습니다. 70년 넘게 이어져 온 한미 관계의 들이 완전히 바뀐 거였어요. 보호자와 피보호자의 관계에서 진정한 파트너식으로 발전한 거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제 마지막 한국 관련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25년간의 관찰과 분석을 총정리하는 보고서였습니다. 제목은 한국의 부상과 전략적함의 보호국에서 글로벌 파트너로였어요. 보고서의 첫 문장을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이건 외교가 아니라 선언이었습니다. 우리는 준비되었다는 국가의 선언. 정말 그랬어요. 한국이 보여준 모든 것들이 하나의 거대한 선언이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보호도 받지 않겠다는 스스로의 길을 걷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어요. 보고서를 쓰면서 25년간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1999년 첫 한국 관련 분석 보고서를 썼을 때만 해도 한국은 여전히 개발 도상국의 모습을 벗지 못한 나라였어요. IMF 위기에 상처가 깊었고 북한의 위협 앞에서 미군의 보호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한국이 25년 만에 이렇게 변했다니 정말 놀라운 변화였어요. 동맹의 진짜 의미를 다시 쓰는 한국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진정한 동맹은 일방적 의존이 아니라 상호 존중에 기반한 파트너십이라는 걸 한국이 보여준 거였어요. 희생 없이 이루어진 기적은 없었다는 깨달음도 들었습니다.
한국에 오늘이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희생이 있었을까 생각해보니 정말 숙연해졌어요. 윗순이 제 사무실로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리처드 보고서 다 썼어? 응, 방금 끝났어. 어떤 결론 내렸어? 한국은 이제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나라가 되었다는 결론이야. 윗순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는 말 같아. 이제 우리도 새로운 관점으로 한국을 봐야겠어. 스스로 고개 숙이지 않는 위치에 선 대한민국. 원자력 기술로는 세계 최고 수준의 방산 수출로는 세계 4위에 올랐고 이제는 미국조차 한국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이런 성장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의지가 만들어낸 기적의 이야기입니다.